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일면 톱 기사가 자리하고 있군요. 서울 공시지가 14% 올랐다.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 내용이거든요. 어제 국토부가요, 2019년 전국 표준시 공시지가를 고시했습니다. 50만 필지가 표준지인데 일부만, 전국 땅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일부만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공개를 한 건데요. 그 내용입니다. 명동의 경우는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세금 등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죠. 그 공시지가 명동은 100%가 올랐고요. 강남의 경우는 23%가 올랐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서 임대료 정가가 될 경우엔 또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를 열었고요. 그 자리에서 규제와 관련된 질타를 얘기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정도 풀려고 규제 샌드박스 필요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쉬움을 나타낸 겁니다. 16,000개 행정규칙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마음껏 혁신 시도하게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할 때는 문책 분명히 좀 해달라. 이렇게 장관들,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 내용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11일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느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규제,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매일 푼다고 하는데.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5.18 모독 발언 얘기가 또 나와 있군요. 가짜 유공자, 북한 개입, 또 들먹인 3인방, 사과도 망언이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5.18 발언 사과한다면서 폄훼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명단을 밝혀라. 북한 개입설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 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할 것이다. 분명한 빅딜이 예상된다. 이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른바 하노이 선언이 있을 것이다. 북미 정상들이 만나서 하노이에서 뭔가를 내놓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영변은 북한 핵 능력이 집중된 상징적 공간이다. 그래서 비핵화 중대 기로에 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는 제외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싣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이다. 빅딜이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자, 지금까지 일명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김창룡 인지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광주에 간 김진태. 여러 가지 모습이 어제 언론에 포착이 됐고요. 또 계파 대결인가? 그리고요, 일왕 거론하자 발끈한 일본의 모습. 마지막으로 기막힌 옥중 사기.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땅값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는요, 전국의 땅값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인데요. 50만 필지 규모가 됩니다. 그 내용부터 좀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비싼 땅 콕 집어 공시가 핀셋 인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런데요, 이런 인상과 관련해서 상권 임대료가 오를까 촉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정부 공시지가를 발표한 건 아닙니다. 표준지를 토대로 5월에 전국의 모든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게 되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표준지 부분만 공개가 된 겁니다. 내용 보시면요.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상 땅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전체 중에 0.4%에 해당하는데 한 20%가량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99% 이상 토지는 한 7% 정도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을 뽑아보니 명동에, 그러니까 개별적인 땅을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명동의 8곳은 2배나 올랐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요. 세금 부담이 분명히 늘게 될 텐데요.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될 때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원래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도 일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정우갑 위원님. 네. 핀셋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곳. 뭐 전체적으로 어제 국토부 말로는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우리의 통상 평당 계산으로 하면 6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땅 중심으로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예. 기사에 나왔듯이 그 고가의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올렸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결국에 이제 공시가를 올리면 그게 세금 보유세 인상으로 예. 연결되기 때문에 예. 이에 따른 이제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섞인 그렇습니다. 그 지적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과거의 그 공시지가 자체가 예. 그 어떤 시세에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고가 토지의 경우 이에 따라서 예. 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좀 예.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이번에 이제 대책을 내는 겁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11년 만에 이제 최대치의 상승이라고 나오듯이 예. 많은 폭의 상승이 됐습니다만 예. 정부가 목표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만지냐면 예. 사실은 투기라든가 여러 논란, 그러니까 예. 좀 시장 안정이거든요. 부동산 예. 시장에 대한 안정에 대한 주 타깃이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예견되는 이제 부작용 등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지적되는 대로 보유세를 올릴 경우에 그에 예. 따르는 상가 어떤 임대료, 물론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의 법이 그 어떤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또 종종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예. 이에 따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4월에 뭐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뭐 설치해서 이 문제 분쟁을 조정하게 하겠다고 예. 합니다만 과연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실제 상인들 중심으로 예.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예. 또 4월에는 아파트라든가 이제 공시지가 또 다시 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서 시장 안정의 목표 이거에 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점에 염두에 둔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역시 정부가 올리는 것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정교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닐까 하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명동의 화장품점 네이처 리퍼블릭 땅입니다. 2배 이상 올라 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 그렇다면요. 통상 우리가 계산하는 3.3 제곱미터. 평당 가격이죠. 3.3 제곱미터로 계산하면 6억이 넘습니다. 이게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하군요. 자, 10위권 토지 가격은 2배가량 올랐다. 그리고요, 가장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임야인데요. 제곱미터당 21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가장 싼 곳과 가장 비싼 곳의 차이. 이건 계산하기가 어렵군요. 엄청나군요. 210원, 1억 8,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뭐 가장 싼 땅과 비싼 땅을 좀 단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김선희 평론가. 네. 사실 이번에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이제 국토부가 밝힌 게 이제 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이 좀 올랐다. 기존까지는 한 62%. 근데 이번에는 65%로 좀 근접을 했다. 그래서 좀 많이 끌어올린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전체로 보면 일부 지역, 이른바 이제 핀셋으로 찝은 일부 지역은 2배까지 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상승률이 너무 좀 급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승률이 급격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 가격을 반영해 온 게 그동안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거에 그만큼의 이익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죠. 예. 문제는 뭐냐? 그 이 방향이 굉장히 옳거든요.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그 양극화돼 있거나 불균형이 있었던 곳을 좀 핀셋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보정해주는 역할, 이 방향은 굉장히 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 옳지만 이게 그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게 뭐냐? 투자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처가 있어야 이 사람들도 그러면 뭐 부동산 과열로 안 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다 막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피해를 가진 자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가진 자들은 다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이 이게 국가가 이제 가장 큰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끼리 담합을 하면 얼마든지 국가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가져갈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속도의 조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를 막았을 때 궁지가 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길도 터주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해야지만 전체적인 경제가 건강하게 흘러가지, 한쪽으로 이렇게 팍 누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피순환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시지가가 일부 지역, 일부 땅의 경우는 이렇게 급격히 2배가량 올렸으면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그 세금 부담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주변에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사업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분식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회사의 모양을 좋게 해요. 그다음에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업 활동은 기본적인 이자를 갚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트랜잭션만 만들어 놓고서 뭘 하냐면 이거 가지고 땅을 사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확보해서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결국에는 버티자로 갑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땅에다 돈을 묻어놓는 게 낫다라는 생각인 거네요. 왜냐하면 정권은 유한하고 자기들은 좀 더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국민 경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그럼 퇴로는 어떤 식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저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요새 그 사회적인 빅딜, 대타협이라는 이야기를 장하준 교수도 하고 민병도 그 정무위원장도 좀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경제 주체들하고 빅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행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눌러가지고서 이거를 그 옥죄려고만 할 게 아니라
과거는 좀 천천히 방향성을 가지고 고쳐가고 그리고 미래는 빅딜을 통해서 좀 빠르게 그 공정 경제를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빅딜을 하는 것이 그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으로 자꾸만 흘러드는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좀 이 공시지가 부분을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땅값 얘기를 뭐 첫 순서로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18 모독 발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아니, 서울신문입니다. 망원 3인의 거센 비판 여론 쏟아지고 있습니다. 버티던 한국당은 뒤늦게 셀프 징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당 차원의 징계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그런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정당들은요. 이 3명의 의원에 대해서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응분의 조치로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사과한 뒤 본인을 포함해서 당윤리위원회 회부를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요. 혁신 작업 물거품 위기 일자 적극적인 조치를 나선 것 아니냐.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묻혀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제명이죠. 이거는 미지수다. 이렇게 서울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징계 문제는요. 한국당 차원의 징계가 있고요. 국회윤리위원회 차원의 또 징계가 있어서 두 가지는 좀 별개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3명의 의원에 대해서 이제 두 갈래의 징계,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징계와 한국당 차원의 징계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선 한국당 차원의 징계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뭐 이제 출당 조치도 있고 뭐 다 하지만 또 안에 당원권 정지도 있고 그래 징계 그렇죠. 여러 수준에. 수위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진태 의원이 죄송합니다. 어제 그 당대표로 출마하겠다고 후보 등록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추첨해서 기호도 3번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윤리위에서 징계를 전당대회 준비안에 선거운동 기간 안에 했을 때 이게 전대에 또 개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최고위원회 김순례 의원도 또 출마를 한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전대 전에 어떤 징계 결정을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 또 보여요.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뭐 한다면 전대 이후가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이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득표를 얼마나 하느냐. 그게 정말 미미한 득표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뭐 좀 고강도의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전대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그 뭐 좀 그 징계 수위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옳은 거는 아니죠. 옳고 그른 거는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김진태 의원의 이번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이 향후 자유한국당에 끼치는 영향이 저는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전에는 당 차원의 징계 결정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운영위는 이제 소집을 해서 운영위는 윤리위원회 소집을 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결론을 내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좀 분위기가 갈 것 같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신 건데요. 그게 뭐 면피를 하니까 어떤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다른 여야 정당에서도 또 거세게 또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안이 그러니까 이전에 김태우 수사관,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도 계속 폭로를 하고 있죠. 신재면 사무관 그 폭로가 있었고 이후에 손혜원 그 의원의 이해 충돌 더한 큰 그림의 투기 얘기가 있었고 서영교 의원의 그 재판 개입도 있었고 그리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거. 청와대와 여권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그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 5.18 이 망언 하나 때문에 거의 다른 이슈를 덮고 있습니다.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전당대회에도 좀 이게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고 그리고 한국당 전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근데 또 이걸 어떤 계기로 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에 대한 탄핵 정당이라든가 이전에는 적폐 정당이냐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받던 당인데 좀 좀 확고한 메시지를 통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수구적인 당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또 시그널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마 당 차원의 어떤 강한 징계가 있어야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내용 좀 기다려 보고요. 일단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당 차원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창현 교수님 또 이와 별도로 여야 4곳의 여야 정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제명을 해달라고요. 자, 이건 또 국회 차원의 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또 관심사는 과연 국회 차원의 징계, 제명 조치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내에서 징계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 부연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망은 3인방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 후폭풍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당원권 정지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시도할 것이다. 당이 자구책 차원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 그런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전당대회 자체가 지금 굉장한 역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 사과를 한다고 했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사과가 아니고 오히려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식으로 역공을 펼치기 때문에 사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역공을 펼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난 민심에 대해서 위반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는 식으로 처음에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서 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망은 한 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문제가 아니냐 이건. 말하자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사과를 깔끔하게 했더라면 저는 문제가 좀 수그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고 그걸 날조하려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을 해석 운운하기 때문에 전혀 해석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자구책 차원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한국당 차원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하나의 요식 행위처럼 했지만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제스처는 취하지만 결국은 허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을 위반하고 역사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부족한 이런 사람이 국회에서 계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까 모독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이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진태 의원 어제 광주에 자유한국당 당원 간담회 참석을 위해 광주로 갔거든요. 그러나 이런 분위기에서 그 간담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광주 간 김진태 사과는 않고 못 올 이유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장 문을 잠근 채 심경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는데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30여 명, 김진태는 물러가라. 우리가 괴물이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그 현장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우, 아니, 경찰들 뭐하고 이러지? 인간 쓰레기! 그걸로 갈아버렸대!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누가 우물진지와!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하게 하는 것이 진정하게 5.18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해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셨습니다. 자, 김지훈 국정제가 부담스러워입니다. 옆에 있어, 이거 와. 앞장서. 아니, 나를 따라와야지. 네, 어제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잡혀서 저는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망원 논란에 기름 부은 김진태, 이종명. 이 두 명의 의원이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찾은 김진태, 사과는 안 하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다시 했습니다. 지금 방금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명 의원, 사퇴 얘기를 했는데요. 조건부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역시 유공자 명단 공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개입을 검증해야 된다. 이 부분 검증할 때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오늘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은갑 해설위원님.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광주를 갈 경우에 저런 항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광주를 가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굳이 광주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진태 의원은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뭐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당의 어떤 주자로서 소위 그 태극기 부대 등등에 상당히 그 지금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경태의 상징성을 갖고 아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5.18 그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사법적 역사적 판단이 이미 끝난 것이죠. 합의 속에 다시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3명의 의원들은 특히 한국당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라는 게 희생 헌신인데 그런 점들을 지금 보여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아직도 뭐 해명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또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초점은 저는 지금 한국당 뭐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표의 득실을 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국당 안에서의 자체 윤리는 신속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국회 윤리에서 3명에 대해서 부결이 되면은 그것이 과연 여권의 득이 될 것인지 야권의 득이 될 것인지 한번 냉철히 보면 그 답은 나올 겁니다. 여권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상당수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한국당이 등을 돌려서 징계 절차를 못 간다? 그럼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특히나 이 5.18 관련 문제는 뭐 국민 그 중에서도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총선이 1년 뒤인데 호남이 뭐 호남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뭐 영남도 그렇고 충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 선거에서는 특히나 상당히 미세한 그 어떤 표수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겠죠. 저는 모든 정치권은 지금 이 점을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시간이 뭐 며칠 지났습니다만 사과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어떤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난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그게 번복되거나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그 자당의 그러니까 한국당을 위해서도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특히 이제 뭐 대북 문제라든지 어떤 이념적인 한쪽 편에 넘어와 있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논란이 됐던 의원들이 해명을 하면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법원 등 판단을 통해서는 이건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사안인데 계속해서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이유는 안 되는 걸 걸어서 시간을 끌고 이 국면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누구나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그리고 국민이 바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본인들보다 성숙해 있어요.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간 거는 뭔가 이렇게 도발을 한 거거든요. 뭔가를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의도한 광주에 계신 거거든요. 분들한테는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일으켜서 뭐 반사이익을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뭔가를 굉장한 일으키라는 거는 착각을 뭔가의 하시는 거예요. 불상사를 넘겨주신 건가요? 보세요. 저희 탄핵 때 보십시오. 주변에 우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뭐 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평화로운 촛불 혁명을 통해서 탄핵과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입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굉장히 저는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개의 영화가 지금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괴물이요?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괴물이 나타나면 피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압하거나.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막 찍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괴물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괴물이 나타난 거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막 찍고 이러다가 지금 그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뭐냐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의 적이라는 게 뭐냐? 김진태 의원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객관적인 평가는 이미 여러 번 내려졌고 그걸 본인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직에 자격이 없는 분들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인 김진태가 있고 법인격인 김진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법인격으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공공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서. 그 권한과 힘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진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마치 자연인과 공인을 착각하는 이런 모습 이거 공인의 자격이 없고 공공의 적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제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혼합이 되면서 이게 그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이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18 유공자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서 이게 계속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니까 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어떻게 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는 사생활 보호 문제도 있으니까.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합니다. 행정법원에서도 그런 공개하지 말라고 저게 1심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진상조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뭐 잘못된 이 선정이 있다든가 뭐 이런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좀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유공자 들고요. 선정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조사를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군 개입설도 이것도 그 진상조사위의 조사 대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예 명문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필요한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이고 이건 불필요한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갈등 보는 해소 거예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매듭을 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김상일 평론가. 제가 또 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 그다음에 이 5.18 유공자에 대해서 막
과잉 이렇게 배상들이 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이제 소문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이 돌아요. 그럼 이런 팩트 체크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간지에서 평균치로 뭐 4천 몇백만 원 정도가 배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평균치보다는 최고로 뭐 사망자에서는 얼마가 지급이 됐고 어떻고 하는 거 정도의 정보는 저는 그렇게 팩트 체크가 된 정보를 주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 방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쓸데없는 표현보다 이런 갈등의 불씨가 계속 남아지는 거. 소모적인 갈등이 거죠.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이런 그런 정보들, 잘못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5.18의 본질까지 훼손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 또 그걸 믿고 또 지지하는 분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참에 두 가지 부분을 좀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니 명쾌하게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뭐 당의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구심은 38년간 이미 여러 차례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조갑제 뭐 극우 기자 뭐 극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는 뭐 저희 시각에서는 극우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팩트와 해석은 다른 겁니다. 팩트는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그 찾아내는 것이고요. 해석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더하는 건데 이게 팩트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저기 여러 가지 사실이 사실 혼재돼 있는데 일단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시는 건 이제 북한군 개입설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이수희 변호사가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이 유공자와 관련된 유공자와 관련된 그 부분은 것도 어떻게 보세요? 유공자와 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서 유공자를 선정할 때 그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의혹이 있으면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안보나 군 안보 그 안위를 국가의 안위를 그 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정부에서 좀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그 자료를 공인으로서 이 자료를 그냥 마구 그냥 흘려보내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공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제 얘기는 뭐냐? 적어도 그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상태에서 그 주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새로운 주장이니까 새로운 주장은 과거의 다른 주장이잖아요. 그럼 다른 주장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창현 교수님. 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39년 동안에 역사적 그리고 사법적으로 이미 판단과 결정이 다 끝난 사안이에요.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언제 하느냐 보면 전당대회나 이 선거가 있을 때 꼭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그 표를 어떤 형태로든 반사이익을 받기 위한 것인데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정치권은 다음 선거만 생각을 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 반론기 요청하셨는데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당에서 전대회 때 5.18이 폭동이다 폭거라고 말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죠. 그럼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본말이 전도가 된다고 이 5.18 유공자 문제 선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 본질까지 부인하는 망언을 했는데 그거는 그 일부 의원의 문제인 거고요. 이종명 의원의 책임을 질 부분이고 김진태 의원도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섞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5.18은 민주화 운동 맞습니다. 근데 5.18 유공자 선정에서 문제 제기 그러니까 의혹을 갖는 분들이 있으니 그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5.18 유권자 선정에 대해서도 그러면 조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혼재돼서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사실 그리고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해석이 자꾸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계속 후폭풍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서 이 내용을 좀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친박 황대, 비박 오의 대결이다. 한국당 결국 반쪽 전당대회가 됐다. 원래는 최대한 8명 정도가 당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요. 3명만 나오게 됐습니다. 2.27 전당대회 후보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최종 등록.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이런 부분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 징계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황교안, 오세훈 이런 대결일 때는 계파 대리전 구도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황교안 대 오세훈 이런 양자구도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각각 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황교안, 시대의 책임 회피 않겠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시대의 책임.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도로 침박당 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다르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시대의 책임 분명히 뭔가 있다. 도로 침박당으로 가고 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르군요. 내용 보시면 황, 자유민주주의 결연히 지켜나갈 것이다. TK, 최대 지지층을 갖고 있는 TK에서 TK 표심을 흡입하려는 모습이다. 그리고 흡입력이 있는 것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옥중 박심 의식한 듯 인터뷰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내가 안 나서면 개혁 보수가 실종된다. 그래서 보이콧을 철회하고 27일 전당대회 출마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두 인물의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정말 고뇌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냅시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시 반에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 다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셨거든요. 우리 당의 좋은 자원들이 함께 당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과 오세훈 두 후보는 참 다릅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 민변 변호사 출신, 본인의 어떤 경력도 아주 다릅니다. 정은갑 위원님, 네. 결국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또 계파 대결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면요? 구도가 그렇게 됐죠. 친박 대 비박,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이제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비박 쪽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만 남는 형국이 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해서 피선거권 이게 문제가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황교안 전 총리 대 오세훈 전 시장 대결이 됐는데 지금 기사 제목에 나옵니다만 황 전 총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 책임이라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책임이란 말을 했어요. 이게 정권 탈환인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고 오세훈 전 시장은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도로 침박당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개파 어떤 대결 형태에 대한
그 선을 이미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친박이 아니라고 밝힌 셈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대결 구도를 만든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출마 형태로 간 것인데 예. 저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를 보면서 지금 한국당이 당장에 내년에 총선인데 예. 물론 이제 그 뭐 당대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금 전당대회가 하나의 어떤 국민들에게 들어온 이제 한국당의 어떤 입지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뭐 여러 컨벤션 효과 등등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지난 대선부터 계속 그 선거에서 지금 패배를 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한국당을 어떻게 그럼 지도자는 끌고 갈 것인지 이게 좀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갈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또다시 어떻게 되면 그 어떤 개파의 대결 또 다른 뭐 반공인지 뭐 이런 형태의 과거의 어떤 개념 속에 빠져드는 그런 형국이 되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런 과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당의 어떤 행사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이런 거가 벌어질 때마다 가만히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하고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기자들도 참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좀 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제 출마 그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재미있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부질인가? 오부질이. 오세훈 보이콧 접고 출마. 황교안, 김진태와 삼바전. 전대 연기를 요구하며 보이콧 할 수 있다라고 밝힌 5명은 불출마했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도 불출마할 수 있다고 같이 여기에 가세를 했었는데 본인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오부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시죠. 오 전 시장은 요구가 거부됐는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연기하라는 요구가 거부됐는데도 보이콧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제가 등록 거부 약속에 묶여 출마하지 않으면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투표할 곳이 없어진다. 표가 갈 곳이 없다.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그런데요, 여기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출마 입장을 밝힌 홍준표 전 대표 쪽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오 전 시장이 함께 보이콧을 지켰으면 지도부도 움직였을 것이라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또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자, 그렇다면 불출마를 입장을 밝힌 5명의 아직 후보가 아니온 상태에서 그분들이 오세훈 후보 지지 쪽으로 갈까요? 이른바 반황교안 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러기에는 뭐 지금 뭐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뭐 반황연대라는 거는 우선 그게 이제 뭐 황교안 총리가 안 되는 그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전당대회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해서 좀 많은 의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속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속사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선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후보라고 할까요? 홍준표 대표가 안 나온 거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 전 대표가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황 총리에 대해서 막 그 이제 네거티브 전략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걸 당하질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배신한 친박으로 황교안 총리를 볼 거냐, 친박으로 볼 거냐, 그게 이제 친박계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못 받아들이시는 당원들이 표심이 어디로 갈 건지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 뭐 오세훈 전 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이 개혁 보수, 황정 총리가 당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걸 그러니까 뭐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면에서의 일반 여론을 다 의식한 표심이 그러면 오 전 시장에게 갈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도론 잡혀 있고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이 판단을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창희 교수님. 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면 자기네들이 만든 이 잔치상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8명이 출마하기로 했는데 지금 5명이 그만두고
언론에서는 반쪽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내용을 따지고 보면 반쪽도 안 되고 숫자상으로 보면 반쪽이 안 되는 거예요. 8분의 3에다가 예. 곧 한 명이 당원권 정지가 되면 2명이 딱 겨루는 예.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 과연 이 시선을 의식하고 이런 준비를 했느냐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왜냐하면 출마하지 않은 5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내부 갈등이 빚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엄청난 후폭풍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것 같다. 전당대회가 지난다고 잠잠해질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졸업식입니다. 어제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의 명예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진행되는 졸업식인데요. 학교 측은 그동안 미수습 학생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졸업식을 미뤄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에서 올해 졸업식을 해달라고 의견을 전해왔고 이에 어제 행사를 진행한 거라는데요. 학생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빈 의자 위엔 졸업장과 함께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수제화입니다. 그제 청와대 연풍문 2층에 한 수제화 브랜드 팝업 매장이 마련됐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이곳에서 검정색 구두를 구매했습니다. 동행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직원들도 신발을 골랐습니다. 이 브랜드는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다가 지난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브랜드 구두를 신은 모습이 포착되고 나서 구매 열풍이 일어난 것 덕분인데요. 청와대는 그제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발에 꼭 맞춘 신발을 신고 청와대 직원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호박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논바닥에 갓수확한 주키니 호박들이 버려졌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4분의 1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태풍 솔릭 등 자연재해 이후 빨리 출하할 수 있는 이 주키니 호박을 전국에서 대량 생산한 게 원인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반복되는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방독면입니다. 매일같이 미세먼지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서울의 미세먼지는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한복을 입은 한 시민이 방독면을 쓰고 헌법재판소 인근을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시민이 방독면을 착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아서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한복의 방독면이다. 우리의 상황, 지금 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모습과 그리고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으네요. 자, 이번엔 사회부나 기사로 좀 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홍알보입니다. 불륜 가짜뉴스. 120여 개의 카톡방을 타고 4월 만에 전국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이 내용입니다. 나영석 PD, 배우 정유미 씨 불륜서를 유포한 10명이 입건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쳤답니다. 보시죠. 방송 작가가 소문을 듣고 지라시를 제작을 합니다. 지인의 지인의 지인을 거쳐 무차별로 퍼집니다. 카톡방을 타고요. 경찰 9명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예정인데요. 당사자들은 지인한테 그냥 소문 전한 것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이렇게 SNS를 통해 제3자 명예훼손 때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뭘 받았다고요. 그거를 카톡방 등 이런 메신저나 SNS 통해서 그냥 지인께 보내드리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은갑 해설위원님. 자, 요즘 세상에 참 편리하지만 이 편리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가짜뉴스의 심각성들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잘못된 내용, 뉴스 때문에 자살까지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고 더군다나 사흘 만에 전국에 퍼졌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유통속도가 거의 광속도로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못된 뉴스가 나갔을 경우에 시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최근에 굉장히 세밀화되고 있습니다만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덜해지는 게 아닌가. 그 차제에는 이 문제도 어떤 법적 형량이라든가 어떤 세밀하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이런 것들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인한테 그냥 모르는 것뿐이다. 문제가 될지 몰랐다. 이런 얘기 지금 안 통합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 중간에 있던 분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받은 거 그렇게 퍼뜨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2조 원 다단계 사기 주수도 떠들썩했죠? 그런데요,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1,100억 원대 사기를 또 벌였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오,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군요. 이감을, 그러니까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는 걸 피하려 무고교사를 한 혐의도 있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수도 전 회장은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2016년 10월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서울구치소에 남아 변호인 접견을 하기 위해서다. 구치소에 남아 교도소를 안 가려고요. 자, 이수희 변호사.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이 사안이 무고교사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가 이 범죄가 실제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무고죄가 뭐냐면 그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진정하거나 고소하거나 막 이런 거예요. 없는 거죠. 사실을. 근데 그거를 나를 그렇게 없는 사실로 징계를 받게 해달라. 통상 무고는 어떤 상대방한테 하는 게 보통인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주수도 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수도 씨가 그 본인의 지인한테 나를 임금체불을 했다라고 진정을 넣어달라.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임금체불을 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 문제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걸로 그 조사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교도소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재심도 신청을 하고 청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12년 그 징역형을 받았는데 교도소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형이 선고가 되겠으면 구치소에도 교도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이제 미결수니까 형이 확정이 안 된 사람은 구치소에 있고 형이 확정이 되면 교도소를 가는데. 이분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치소에는 지금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변호인 접견을 가면 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사 변호사라는 문제가 또 대두됐던 게 또 이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일을 벌이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남아있으면서 뭔가 사기 행각을 또 벌였다는 거네요. 그 주된 이유는 그거죠. 구치소에 있으면 변호인 접견을 매일 할 수가 있어요. 시간 제한을. 교도소는 좀 제한이 돼요. 근데 교도소는 변호인 접견을 할 일이 크게 없죠. 새로운 사건이 나오지 않느냐. 이미 확정이 된. 일반 면회만 가능한. 면회는 옆에서 적으니까요. 그럼 자기가 이런 지금 그 갇혀 있으면서 그 다단계를 내서 사기 행각을 벌일 수가 없는 거죠. 법을 굉장히 잘 이용한 거네요. 머리가 비상하다는 혹시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부분을. 뭐 저렇게 해서 또 돈이도 있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이런 지금 변호사 2사람도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또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요. 참. 그런데 그 대단한 생각을 나쁜 곳에 쓴다는 게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4분의 속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일왕을 거론하자 발끈한 일본 아베 총리 이야기입니다. 기사부터 좀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외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왕,
위안부의 사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아베 일본 총리가 이거 사죄해야 된다.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관, 대사 등 총출동해서 항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요.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의미였다. 그 발언의 취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 주범의 아들인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해야 된다는 이 발언을 무이상 의장이 한 건데요.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정말로 놀랐다.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극히 유감이다. 이어 한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서 엄중하게 항의했고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에게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베 총리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これは驚い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甚だしく不適切な内容を含む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 네. 자, 이 발언, 일단 무이상 의장의 발언, 그리고 아베 총리의 저런 비판,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지 일단 정우갑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이상 의장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죠. 오죽했으면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총리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계속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 랑이 그 문제에 좀 나서서 이 한일 간의 역사를 매듭짓는 게 어떻게 했느냐는 뭐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주요 대안 중에 하나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서 여러 가지 한반도 지형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일 간의 갈등 구조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시기라든가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매듭 짓는 차원에서 일왕이 나서는 그런 어떤 요청, 요구는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범의 아들인 일왕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의 장관들이 줄줄이 거세게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문제를 삼겠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김창윤 교수님. 적반하장이라고 쓰셨어요. 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일본에서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일본의 신격화된 일왕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본을 건드렸다. 완전 신으로 보는 거죠.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일왕을 건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신에게 도전했다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은 어떤 잘못이나 흠결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완전 무결하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일왕만큼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항복하면서도 일왕만큼 손대지 말아달라고 메가더 장군에게 그런 요청을 해서 준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일본 정계는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일본 안에 학계라든가 양심 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잘못했다고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갈라치기 양동 작전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 수준 이하.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총으로 해결하면 쉽죠. 한 방에 끝나고 시원하고. 하지만 외교는 총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시원하고 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국회의장이라는 공직의 무게를 생각할 때 지금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의사를 전달을 한다거나 이런 좀 더 그 우군 세력을 확보하는 걸 먼저 해놓고 적당한 시기에 꼭지를 따듯이 이제 한방 하는 방식이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런 또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문 의장 발언 후 한국 때리기 확산, 한국 기업들 일본 여론주의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렇죠. 또 일본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외교부는 이래 진정성 촉구한 것이라고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물밑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한 40초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게 이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한 말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외국 통신하고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세련된 표현을 썼으면 어떨까.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가만히 돼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외교적이고 세련된 표현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지금 날이 서 있거든요. 작은 무엇에도 지금 발끈하는데 그런데 또 우리의 주장은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상황, 양국 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지만 낮에는요 또 오히려 영상 1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